오늘은 교육사상 강좌 그룬TV 근대화와 시민의 형성 평민교육사상입니다. 본 강좌에 앞서 강사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고요. 시청자에게는 좀 더 편안하게 쉽게 다가서고 또 대중적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 강의는 그룬TV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신 정혜진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때문에 저도 힘든데 힘드시죠? 네. 뭐가 제일 힘들어요? 밖에 잘 못 나가는 게 가장 힘듭니다. 네. 그러면 집에서 애들하고 놀지. 애들도 바쁜 모양이죠? 네. 요즘은 청소년들이 더 바빠서. 그러니까 사춘기는 애들이 있지만 엄마도 따라서 사춘기를 겪는다는 말이 있던데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룬TV를 아는 분도 있지만 낯선 분위기거든요. 정 박사님 푸른학교 졸업생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룬TV에서 많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신학자이고 목사이고 시인이고 역사가이고 언어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뭐 많네요. 정치가이고 그리고 교육사상가로서 덴마크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알고 있는데요. 덴마크의 그룬TV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예. 사실 제가 풀막교 다니던 시절에는 그룬TV의 이름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오히려 아마 저보다 더 앞세대 분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풀막교 설립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룬TV에 관심을 제가 그룬TV 그 풀막교 가니까 네. 자꾸 그룬TV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시절에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2세대로 넘어오셨기 때문에 전에 할배나 아빠 세대가 네. 겹치네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저는 주로 김교신 선생님 성함을 많이 들었고요. 그룬TV는 대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송순재 교수님이 새롭게 다시 한국에 이제 그룬TV를 소개하셨을 때 그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또 그 백승종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역사학자. 네, 그 나라의 역사와 말이라는 책을 이창갑 선생님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 안에 그룬TV가 엄청 자세하게 그래요? 그분 그 풀리기 대단해서. 네,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써 있었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인상적이어서 네, 만나게 됐고요. 그룬TV라는 인물은 꽤 옛날 사람이죠. 지금 저희가 다루는 사람들 중에도 꽤 예전 인물로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덴마크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베라고 하는 덴마크에 지금도 살아계신 학자가 그룬TV 학자가 계신데요. 그분 표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덴마크 사람들이 누리는 좋은 삶의 상징이다. 그게 바로 이제 그룬TV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룬TV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평생의 어떤 직업으로는 목사로서 삶을 살았었고요. 그 밖에 이제 그 안에서 교육자라든지 학자라든지 또는 뭐 국회의원 같은 활동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했던 인물이어서 정규직으로는 종파는 뭡니까? 루터교였어요. 루터교가 좀 예. 약간 개혁적이니까. 네, 상당 개혁적인 예, 목사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고 당시에 그룬TV를 좀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 정권을 좀 차지할 수 있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덴마크 사회가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되면서 근대 사회로 진입하는 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바탕들을 좀 놓는 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룬TV가 계몽 사상에도 영향을 받았고 낭만주의 영향을 받아서 계몽주의면서 낭만주의 양쪽이니까 덴마크의 근대화와 시민형성에 큰 이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그분은 어떤 사상을 주로 초점 맞추고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그룬TV는 계몽주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든지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도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인물인데요.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이제 고민했던 것은 저렇게 한 이후가 너무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권력의 이양만으로는 사회가 바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이 그리고 영향을 받았던 것이 낭만주의였는데요. 낭만주의와 민족주의. 근데 민족주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치즘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문화적인 민족주의. 독일 헤르더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헤르더. 네, 헤르더 영향을 받아서 핵심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 평민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회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룬트비의 사상을 평민 사상이라고 명명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룬트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바뀌려면 권력의 이양도 중요하지만 그 권력을 받아 아는 시민들이 또는 평민들이 먼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문화적 토대, 정신적 토대가 없는 네. 제도만에 가지고는 건대가 완성되지 못한다는 네, 그런 상당히 건대적인 사상가로서 네. 부각되겠네요. 이어서 근데 계몽은 프랑스에서는 불합리한 권력과 사회 구조에 대한 각성이나 저항의 의미를 갖는다면 그룬트비는 어떤 면에서는 각성 깨달음의 의미와 함께 소통과 공감하는 그런 교육의 의미가 강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또 마을 교육 공동체에도 또 상당히 부각되는 인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룬투비는 그래서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합리주의나 이 계몽주의가 내 주변에 있는 권력관계의 불합리를 막 이렇게 토로하는 약간 그런 방식이었다면 그룬투비는 그걸 좀 바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 그다음에 공감, 그다음에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다시 가는데요. 그룬투비에게 있어서 계몽의 의미는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 말하자면 공공선이라고 우리가 많이 요즘에 표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계몽이라고 그룬투비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끊임없는 접촉, 상호작용, 그다음에 공감,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감성적인 접근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는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만나고 직접 소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서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 아이라고 한다면 내 아이, 네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로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감의 바탕, 심리적인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마을교육 공동체와 연결했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계몽은 자기 바깥에 있는 외적인 부준이나 불합리에 관한 각성도 있지만 계몽도 있지만 그거 아울러서 안에 있는 자발적인 네. 내면적인 각성도 포함되는 네, 네. 그러니까 양 내외 동시적인 계몽으로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네. 예. 평민대학 이 덴마크로 보면 포크 호허스콜레는 네. 평민들의 힘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비형식적인 교육 네. 기관인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포크 하이스쿨, 네. 포크 평민 또는 서민 하이스쿨 이 고등학교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영어로 공부를 해보니까 칼리지 대학이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이스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이어스쿨하고 하이스쿨 좀 다른 느낌인데 여하튼 평민대학의 설립 취지가 무엇이고 평민대학이 어떤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부각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하이스쿨이라는 개념은요. 그러니까 덴마크어의 단어 하나하나를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포크, 그다음에 호이가 하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스콜레는 스쿨이라서 영어로 갔을 때 하이스쿨은 이제 고등학교인데요. 덴마크에서는 고등학교를 하이스쿨이나 호이스콜레라고 부르지 않고 김나지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미국 쪽의 사람들도 이 덴마크의 폴케 호이스콜레를 가져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언어로 번역을 했고 그것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아주 옛날에 70년대, 60년대 이때는 국민 고등학교라는 표현으로 한국에 들어왔었죠. 그런데 사실 그룬투비가 생각했던 것은 청년 시절에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룬투비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어린아이 교육보다 그룬투비는 사실 청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나이가 17.5세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컬리지에 해당하고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덴마크에서 유니버시티 말고
그리고 약간 그 우리나라로 치면 전문대학 정도에 해당하는 거를 호이스콜레라고 실제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 사실 정확하게 옮기면 칼리지가 되는 거죠. 칼리지, 예. 좀 커뮤니티 칼리지 뭐 이런 네. 것도 비슷하게 네.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국제에 있는 것은 인터내셔널 피플스 칼리지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피플스가 돼서 네, 그래서 IPC라고 아, 그래요? 여기 정확하다. 네. 설립 취지를 어떻게 말씀해 예, 취지로 네, 예. 그 설립 취지는 사실 기본적으로 좀 시대적으로 약간 달라지기는 했는데 그룬투비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성인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당시에 덴마크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나 뭐 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휘둘렸던 것처럼 덴마크도 상당히 휘둘리고 있었고 국가의 대부분을 다 빼앗기는 뭐 스웨덴도 사실은 덴마크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앗겼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하고의 영토 전쟁이 계속 있으면서 그쪽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덴마크 사람들이 자기의 역사와 언어와 이 모든 거를 잃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만든 학교가 사실은 덴마크 폴케호이스콜레였습니다. 아, 평민대학이다. 네, 평민대학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과정에 그거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들이 너무나 평민들의 삶을 모른다.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들이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평민들과 직접 삶을 섞어보는 경험을 하게 하는 학교. 그게 바로 평민대학의 가장 처음 이제 생각이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왕이 죽으면서 실패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반대됐군요.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됐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겨난 것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었고요. 처음에 이제 슐레스비홀스타인 지역에 그 덴마크 청년들이 독일로부터 영향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생겨났고 그 이후에는 덴마크에서 그룬투비의 생각에 동의했던 농민이나 정말 가난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생각이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이 학교를 만들기 시작해요. 아주 시골에서 정말 같이 밤에는 학교 짓고 뭐 낮에는 일하고 또 토론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작은 규모로 지역에 이렇게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결국에는 오늘날의 폴케호이스콜레가 된 거고 여기서 핵심으로 삼는 거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것. 최근에 뭐 도덕적 헌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걸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기르는 거죠. 어떤 리더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려고 한 것이 평민대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귀족을 위한 대학만 아니라 이제 근대 사회를 예고하기 때문에 평민들이 각성을 시키는 그런 평민대학이 절실했다고 보았네요. 야, 이 그룬투비는 그리고 또 영국을 또 방문해 가지고 오웬의 협동조합의 운동의 고무를 받았고 덴마크 사회에 도입했는데 당시의 산업사회의 모순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시대적 반영물이라도 볼 수 있고 덴마크 사회에서도 영국의 오웬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그룬투비가 1830년부터 3년에 걸쳐서 3번 이제 영국에 갔다 올 기회가 있었어요. 3번에 갔어요? 네, 뭐 3개월씩 가서 이제 나라의 어떤 그 재정을 좀 지원받아서 사실은 원래는 그 고 문서들 셰익스피어나 이런 사람들의 그거를 또 번역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갔었다가 대학에도 가고 근데 마침 이제 그때 한참 산업혁명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오웬이 했던 협동조합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 사람이 가서 오웬도 직접 만났고요. 그 라나크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런 엄청난 그 복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 이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영감을 많이 얻어서 아 이거를 내가 덴마크에 가져와야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앞서갔던 사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굉장히 화려한 어떤 사회가 있었지만 그 뒤에 감춰진 그 잘 아시는 어두운 면들을 봤기 때문에 덴마크 사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해서 덴마크에 와서 그 평민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거를 많이 전파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죠. 아, 저도 이제 오웬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당시 산업사회에 그 생산력 발전은 도움됐지만 이 산업 근무하는 태도에 있어서 건면하지 않고 술주정 명의도 많고 그래서 인격 학원이라고 하는 성격 학원이랄까 인격 학원 그런 거를 만드는 계기 되는데 또 오해는 또 다음에 강제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더 미루기로 하고 여튼 이 협동조합 운동이 그룬투비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협동조합이 영향을 많이 받은 거로 보이는 네. 거죠, 그렇게? 네, 네, 네. 네. 그룬트비크 수학이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에브투스콜레, 이것도 영어로 번역하면 애매한데 에브투스콜레 뭐 방과후 학교라고 번역하는데 네. 사실 방과후 학교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 어떤 영어 책을 보니까 continuation education, 네. 계속학교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던데 네. 에브투스콜레의 우리 혁신학교 운동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는데 이거하고 어떤 근도입상이 끌려 있게 애프터스쿨에도 영향을 주었는가요?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그냥 그것의 주니어 버전입니다. 주니어 버전. 그래서 그룬투비 말고 사실은 현장에서 실제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콜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한국에도 콜책이 번역이 돼서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송순지 교수님이 네, 주로 네. 콜에 대한 전파를 한 분이죠. 네, 그래서 그룬투비가 처음에 생각은 성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콜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콜은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더 집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폴케오이스콜레를 성인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폴케오이스콜레의 완전히 주니어 버전으로 애프터스콜레가 생겨난 거고요. 평민당은 17.5세 이상이고, 네, 네, 네. 그러니까 17.5세이기 되면 대학 가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직후네요, 네, 거의. 네. 덴마크 사람들은 9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를 기본 교육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자유롭거든요. 자유롭게. 네.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있는 모양이네요. 네,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뭐 굉장히 선택지가 다양하고 반드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치. 이런데 그 안에 이제 애프터스콜레를 넣은 것이고요. 교육 방식이나 거기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용어에서 말씀하셨듯이 애프터스콜레도 역시나 영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게 방과후 학교처럼 방과후 학교를 이제 애프터스콜레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덴마크 사람들이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반드시 컨티뉴에이션 스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되게 하는 과정에 이 친구들이 1년 정도의 자기의 시간을 뭐 다양한 방식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 두 가지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개인적인 깨달음과 사회적인 깨달음을 함께 가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뭐 어떤 도구, 뭐 운동이든 음악이든 연극이든 뭘 가져오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다양한 내용들은 이제 도구가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에 이제 뭐 아일랜드 보니까 게이위어 네. 그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들이 진로 지도하는데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자유학년제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애프터스콜레가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의 위기 속에서 하나의 대안학교로서 부상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그룬트비사 교육사상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좀 약간 미묘한 문제겠네요. 새마을 운동의 이음적 기초가 되게 됐다는 면서 빛과 그림자가 있을 듯한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대학 시절 때 농촌 봉사활동하면서 당시 유당을령 교수님의 글 속에서 그룬트비가 농촌 봉사활동에 이렇게 하면서 꼽히는 걸 봤는데 박정희 권위주의 정권과 밀착되면서 왜곡된 면이 있다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학 때 느꼈던 그 감정인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 새마을 운동과 그룬트비가 연결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박정희라는 이름도 등장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은 김건우 교수님께서 쓰신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요 자리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그룬투비가 박정희에게 알려지기까지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류달령이고요. 류달령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그룬투비를 알았냐 하면 김교신 선생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교신의 제자였거든요. 양정고보 시절에 양정. 이제 덴마크 이야기라고 하는 또 이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 무교주의자. 있어요. 네, 그 책을 받아서 그거를 읽고 류달령 선생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이 이제 덴마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보고 들어와서 새 역사를 위하여 덴마크의 교육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전쟁 시절에 피난을 가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되는데 이게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나름 인기가 있어서 몇 년 만에 26쇄를 찍을 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그거를 절판된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꽤
꽤 자세하게 덴마크의 내용과 평민대학에 대한 내용들이 잘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책을 보고 유달령을 이렇게 픽을 한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선택을 했었고 그 사람에게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할 건데 그때 얘기한 게 재건 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새마을운동 이전에 나라를 좀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했는데요. 이때 사실 유달령은 국가에서 간섭하지 말아라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리고서 본부장으로 이제 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역할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뭐 하수도 공사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것들을 막 고쳤는데 큰말에서 새말을 냈겠네요. 네, 네.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먼저 전신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1964년 2월 달에 이거를 폐기를 시켜버려요. 정부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유달령 선생이 상당히 격분을 했었고요. 이런 방식으로는 나는 더 이상 여기에 할 수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시기에는 서울 농대 교수 시절인가요? 어떻게 된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저는 이제 한 문장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혁명만이 용납될 수 있다. 그것은 민중 자신의 자아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고요한 국민의 혁명이라고 할 것이다. 저는 이게 이제 그룬트비의 생각과 굉장히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매번 이 운동을 할 때 이 사람은 그룬트비 사진을 집에다 놓고 이렇게 보고 나가고 그랬대요. 예, 마음의 기도를 하고 그럴 만큼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하고요. 이후에 이게 이제 새마을운동으로 갔을 때 나중에는 유달령이 여기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뭐 풀어낸 글에 보면 유달령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했다기보다는 자기와 이전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여기에 많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조금 도움이 됐을 때 농민들의 삶에 이것이 좀 나아지는 데 기여를 한다면 그걸로도 의미 있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올라오는 평민들을 위한 운동인데 이게 국가나 대통령이 개입되면서 위로부터 운동이 되면서 아래로부터 운동을 약화시키고 희석되기 때문에 유달령 교수로서는 도입자로서 상당히 참 어려움에 처했겠네요. 그러나 유달령 교수의 제자들은 상당히 관련을 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며 더욱더.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하고 스승 말을 잘 안 들었네요. 예. 여하튼 이 그룬트비의 한국에 와서는 근위주의 정권을 만나면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새마을운동은 아프리카 제가 가보니까 새마을운동 단체가 탄자니아도 그렇고 꽤 활발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떤 새로운 새마을인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룬트비를 짧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워낙 긴장해서 그런지 되게 빨리 끝나고 요약을 잘 해가지고 청중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조금 못다한 말 있으면 좀 약간 길게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그룬트비라는 인물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풀무학교의 연관이 너무나 신기했었고요. 사실 그걸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풀무학교뿐만 아니라 더 전에부터, 그러니까 우산학교의 이승훈 선생님이 엄청나게 여기에 이제 몰두를 하셨던 기록을 찾아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다. 그래서 당시, 그러니까 1930년, 20년 이때 사람들에게 이미 덴마크의 그룬트비가 알려져 있었고 같은 맥락에서 이거를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우리 사회에 이미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산학교나 뭐 그 대성학교나 뭐 이런 곳들에서 실천했던 것이 우리 교육의 원래 거다라는 걸 좀 저희는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룬트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다시 그룬트비가 한국에 소환됐을 때는 어떤 것으로 제일 먼저 이제 송순주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셨냐면 프리스콜레라는 것으로 소개가 되었죠. 그러니까 프리스콜레는 또 뭐냐면 이것도 덴마크만의 독특한 교육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유학교? 네, 자유학교라고 불리는데 또는 자유대안학교. 네, 자유대안학교. 근데 사실은 덴마크에는 대안학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교. 네, 국가 중심의 공립학교가 있고 그냥 또 다른 학교가 있는 것인데요. 이 학교가 출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역시 그룬트비입니다. 그래서 그룬트비가 이제 나중에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잠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 그룬트비가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에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게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종교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을까에 대한 개인들의 자유도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운동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역시나 콜입니다. 예, 그래서 콜에 의해서 자유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자유학교 계열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것의 9학년, 10학년 과정을 이제 애프터스쿨레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룬트비가 생각했던 교육에 대한 그 몇 가지 방점을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바로 그거죠. 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가장 먼저는 아이와 아이의 부모가 어떤 방법의 교육과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을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게 덴마크에서는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졌던 시절에 76조인가요? 거기에 들어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당연히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과 이제 뭐 학생들의 모든 그 학력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해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프리스콜레가 지금은 상당히 다양한 방식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룬투비 콜 계열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덴마크가 2010년쯤에 이제 개혁을 하면서 학교들을 좀 통폐합하는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작은 학교들을 원하는 부모들은 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 학교를 그냥 사요. 함께 사서 그냥 작은 학교로 운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덴마크는 상당히 다양한 교육 제도들이 운영이 될 수 있는 토양을 좀 만들어줬고 굉장히 풍부해서 지금도 사실은 공립학교보다는 프리스콜레 교육들이 아주 다양하고 아주 그 아이들의 자유를 좀 잘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룬투비를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한 사상가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영향들을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네, 너무 길게 했나요? 아이고, 좋습니다. 여튼 그룬투비 세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대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평민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평민대학이 한 것과 두 번째로 역시 사립학교이죠. 사립정신이랄까요. 국가 주도의 그 권위주의화, 전투주의화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전쟁화 위험도 있고 하니까 사립정신, 어쩌면 자율성 이런 걸 강조한다는 면에서 신자유주의와는 달리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위로부터의 운동에서 매개하는 중간 지원 조직도 있고 중간 매개 거버넌스도 있는데 그 점에서 시사받을 점이 많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룬투비로 전문가이신 정혜진 박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소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